다시 기본 개념으로 돌아와서 치매는 어, 그 정의상 임상 상황인데 기억력이나 주의력, 추론 능력, 언어 능력, 진압력, 공간 감각 능력 같은 다른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지속적으로 감퇴하는 후천적인 증후군입니다. 증후군이라는 말은 증상의 합을 얘기를 하고 이게 후천성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미발달한 지적장애는 치매가 아니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인에 따라 약간의 이제 분류는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노년기에 이제 치매 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 질환이 치매의 원인이 되고요.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그 외에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뇌 손상을 일으키는 임상 상황이 다 원인이 됩니다. 확인은 이전에 어떤 자신의 도달한 인지 영역에서부터 유의하게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개인 내의 변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리죠. 이전의 기능을 확인을 하고 시간에 따라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충분히 이런 인지 손상이 있는지를 보려면은 시간 경과에 따른 종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서 편의상 현재는 많은 예를 들면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개인 간 차이를 보이는 거죠. 나이와 교육 수준이 유사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게 몇 퍼센타일 안에 속하는지 평균과 표준 편차 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개인 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고 인지 저하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어요. 애초부터 인지 기능이 너무 좋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지 손상이 있어도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상 범위에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개인 내 변화는 뚜렷하게 있다 하더라도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마치 반은 30명 중에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하던 친구가 공부를 안 하고 뭔가 유의한 문제가 있어서 15등이 돼도 개인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치매는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노인성 치매는 신경퇴행 질환들이 그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병이 알츠하이머병이죠.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고 해서 전부 치매는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치매인데 그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인 경우를 독립적으로 나누어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하고 알츠하이머병은 이게 있다고 무조건 치매는 아니고 어떤 특정 병의 단계를 병의 상황을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축두 치매라는 치매가 있는데 이거는 전축두엽 변성이라는 그런 질환 때문에 일어나는 치매를 전축두 치매라고 하고요. 뇌혈관 장애 때문에 생기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그 외에도 루이소체병, 피크병, 뭐 이런 전축두엽 퇴행은 앞에 나온 얘기 같은 얘기고요. 뭐 다양한 상황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병의 이름을 따서 루이소체 치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중 치매 원인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든 그런 치매 원인이 되는 질병이죠.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서서히 나타나지만 뒤로 가는 법은 절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차없다고 그럽니다. 병의 경과는 앞으로만 나가는 가차없이 진행을 하고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면 그 정의상 일상 기능에 지장을 받고 특히 초기 증상으로서 기억 손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기억력 저하부터 시작된 인지장애는 점차적으로 다른 인지 손상, 뭐 진압력이라든지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 종합적으로 정신행동 증상, 인격의 변화라든지 뭐 의심이라든지 망상, 다양한 이런 정신행동 증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어거스테 디터라고 하는 독일 아줌마고요. 최초의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아까 그 장루이 깔망 할머니, 프랑스 할머니를 보여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삶을 사셨지만 그 할머니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말하자면 좀 비참한 그런 삶을 사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제 수준이 좀 달랐고요. 남편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철도 노동자였다고 그래요.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40세 경부터 해서 사실은 기억력 저하보다도 남편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옆집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 하면서 굉장히 남편을 괴롭히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부증, 의학 용어로 이제 망상장애라고 이제 정신병의 일종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런 망상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정신병원, 정신병동 뭐 이런 데로 이제 옮기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굉장히 그 남편이 고통을 겪다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정신요양시설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요양기관에 있으면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사가 가서 환자를 이제 진찰을 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뮌헨 대학에 있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 오거스트 디터를 처음 만나죠. 처음에는 그 사전 정보가 망상장애, 의부증 환자였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결국 이 환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를 만난 지 불과 한 5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망상장애라고 보기에는, 정신병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과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박사는 이분의 그 시신을, 특히 뇌의 그 표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시신을 자기 연구실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제 그 해부학적인, 해부병리적인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일단 그 뇌를 꺼내 보니 실제 건강한 뇌에 비해서, 이 건강한 쪽의 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표본을 잘라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았더니 뭔가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 세포 사이에 그 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뿌려져 있는 이런 반흔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노인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그 세포 안에는 이렇게 꽈리처럼 무슨 올챙이나 뭐 오리 주둥이 같이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들을 발견을 했어요. 이걸 이제 신경 섬유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상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뇌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나서 이런 뭔가 병리가 이 알로이 오거스테 디터의 그런 망상장애, 기억력 손상, 인지장애의 원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인반과 신경섬유 매듭, 나중에 이게 A베타 아밀로이드 패솔로진이, 타우 패솔로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뇌 위축과 염증이 오고 결국에는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장애, 정신행동 증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병을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어,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의과대학의 닥터 존 모리스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은 임상 상황과 관계없이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퇴행하는, 못 쓰게 되는 신경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그 사람이 지금 치매냐, 경도인지장애 단계냐, 아니면 무슨 정상이냐랑 상관이 없어요. 정상일 수도 있고, 약간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명확한 치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퇴행하는 신경퇴행성 뇌질환인데, 대개 임상적으로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임상 단계가 있고 임상 단계 혹은 증상 단계라는 게 있는데, 전임상 단계에서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는 단계고요. 임상 단계에서 증상 단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증상 단계는 아주 경미한 경우부터 심각한 것까지로 분류가 돼서 전국이라고도 하고 잠행기라고도 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명백한 치매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알츠하이머병에는 전임상 단계가 있고 임상 단계가 있고요. 이 전임상 단계에서는 누가 봐도 이분이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치매로 보이지 않아요. 인지기능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임상 단계에서는 두 가지로 전구기와 치매가 있는데, 치매 단계에서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치매인 것을 밖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기는 잘 그냥 언뜻 봐가지고는 이게 치매인지 잘 몰라요. 살짝 봐가지고는 잘 이거 이 전임상 단계나 정상하고 구분이 안 되지만 세밀하게 확인하면 아 뭔가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를 전구기 단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은 전임상과 임상 단계가 있고, 임상 단계는 좀 잘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전구기와 누가 봐도 치매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치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생긴 요 치매를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하고, 전국이든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단계든 병이 있을 수 있는 시기는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일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명확치 않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어떤 요인이 있는 경우에 알츠하이머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위험 요인이라는 말을 써서 구분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확인된 위험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나이 먹는 거죠. 노화입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에 비해서 노인에 있어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노화는 위험 요인이 되지만, 나이 먹는다고 100%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 가족력도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중에는 원인적인 아주 그런 유전적인 특성이 있을 때 100%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유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질환이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보통 수명도 굉장히 짧아요. 40세 무렵에 돌아가시는데, 이때 사인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병, 뇌 그런 신경섬유 매듭이나 노인반이 쫙 퍼지고 뇌세포가 완전히 파괴돼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특정 유전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100%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하는 특정 단백질의 단일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알츠하이머병이 빨리 발생하고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고, 이 돌연 변이가 가지고 있으면 100% 알츠하이머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인적인 요인으로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고 한 가게에서 알츠하이머병이 많이 발병이 되면 이러한 그 단백질의 유전의 돌연 변이를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유전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는 아포2라고 하는 단백의 어떤 그 유전적인 돌연 변이인데, 보통 이제 E2부터 E3, E4, 그러니까 E2, E3, E4 이런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4번 E4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 취약하고, 2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에 조금 더 예방적이고 이렇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역시 유전 가족력도 확인된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두 가지 위험 요인은 노화와 유전적 특성, 가족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럼 치매는 유전되느냐? 제 친구 중에 얼굴 하얀 친구가 있어요. 걔는 아버지도 얼굴이 하얗고 어머니도 하얗고 동생도 하얘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밖에 나가서 조금만 햇빛에서 놀면 일광화상이라고 하는 얼굴 그 피부가 막 부풀어 오르고 쉽게 그런 화상을 입어요. 햇빛 때문에. 자, 그러면 엄마도 이 일광화상에 잘 걸리고 아빠도 걸리고 동생도 잘 걸려요. 그러면 이 일광화상이라는 병이 유전되는 병인가요?
유전병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다만 얼굴이 하얗다는 게 이 일광화상을 일으키게 하는 취약성, 쉽게 이 일광화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 얼굴이 하얀 건 유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일광화상을 이 가족들이 안 입으려면 어떻게 선크림도 두껍게 잘 바르고 골고루 바르고 모자도 쓰고 또 너무 햇빛이 따가울 때는 나가 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예방을 합니다. 결국은 치매도 어떤 유전적인 취약성이 유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 치매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활동을 통해서 치매를 발현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성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복합적이고, 이 유전적인 취약성과 환경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노화나 가족력만큼 명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서 알려져 있는 게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취약한 유전자 외에도 대사증후군이나 그 당뇨병의 그 위험성,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 염증 표지자 이런 게 있고, 예방적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특정 식단, 그 다음에 적당한 음주, 요건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건 다음 기회에 한번 음주와 관련된 얘기들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화요 세미나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험도, 그 다음에 예방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죠. 그것들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비약물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사회 행동 치료라든지 치료적인 동맹이나 가족 관리, 우리 인지재활 치료나 신체 건강 관리, 이런 다양한 교육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약물 치료, 네, 비약물 치료만큼 다양한 약물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증상에 대한 치료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의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그 실험적인 약물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아직은 똑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허가된 약물로서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3종,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과 NMDA 수용체 기량제, 메만틴, 에빅사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 어떤 단계에 적응이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는 아마 이제 복약지도 교육이나 다른 그런 강의에서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한번 이제 훑어봐 주시고요.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들도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정신행동 증상 중에 기분조절제, 조증 치료제, 항경련제라고도 하고요. 그 외에 불면증 치료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의 약물로서 항염증 제제들, 아스피린이나 다른 엔세이드, 진통제, 다양한 비타민이나 카레, 이런 성분 커큐민,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근거 기반에서 입증되어 있는 약은 아까 말씀드린 인지기능과 관련돼서는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하는 것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기량제, 그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 치료제들이고요. 이런 다른 치료 방법들은 특정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임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쓸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공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예방인자, 위험인자들이 제시되어 있고, 물론 노화와 가족력은 이제 명확한 위험인자이지만, 예를 들어 적당한 음주,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예방인자들, 위험인자들을 그의 어떤 그런 효과들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2010년 4월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전체적인 그런 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는데,
어떠한 요인도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허브, 뭐 약초, 뭐 한약, 뭐 이런 거 식이, 약물, 사회경제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 좀 애매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특정 시기나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껏해야 인지기능 개선제 한 4가지 종류를 지금 근거 기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약들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거든요. 그동안 그러면은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제약회사에서 놀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치매를 어떤 경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나온다면 뭐 명성이나 뭐 노벨상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도 뭐 거의 뭐 경제적으로도 뭐 이제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다양한 후보 치료 약물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 왜 이것들이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그 알츠하이머병의 특성도 이해를 하고 대안도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병하면서부터 이런 S자 형태의 경과를 밟습니다. 어, 알츠하이머병을 암처럼 병기로 나눈다면 CDR이라는 그런 척도를 통해서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 CDR이 0점이면 정상이고 1이면 가벼운 것, 2면은 중간 단계, 3이면은 심한 단계이고요. 1인 거는 분명히 경미하지만 치매인 단계여서 1과 정상 사이의 중간에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을 0점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지 기능의 손상은 처음엔 굉장히 서서히 자맹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서서히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1 경도 단계를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단계가 또 진행이 되면 심각 단계가 이르면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말하자면 거꾸로 써 있는 S자 모양의 경과를 밟는데 증상이 나타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체적으로 한 7에서 10년 정도 경과를 밟고 기능 자체가 올라가지는 어떤 일을 써도 무슨 수를 써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앞으로만 진행을 하는 가차없는 경과를 갖는 사실은 초반에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거나 무시할 수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영문으로 써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 사실은 알츠하이머병이 우리가 외부에서 인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치매가 왔구나를 알기 전부터 이분의 그 뇌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CDR이라는 척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0.5, 1, 2, 3 되는 것이 임상적인 알츠하이머병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S자 그린 게 2단계예요. 2단계에서 S자로 이렇게 그려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들은 임상적인 경과가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을 보는 겁니다. 사실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전임상 단계라고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은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의 병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밖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무증상 알츠하이머병 단계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 염증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A베타 패솔로지라고 해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의 끈적끈적한 단백질들이 침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증상이 전혀 없는 단계에서도 점점점점 진행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밖에서 치매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미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제 염증이나 타우병이나 산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요. 사실은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신경이나 신경 전달의 그런 강도는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말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어쨌든 알츠하이머병의 병리는 다양한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염증, 미세하교 세포의 병변, 타우 병리, A베타 아밀로이드 병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요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 전임상 단계, 우리가 밖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단계부터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신경계의 그런 강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재계 커브, 잭이라는 분이 이제 썼다고 해서, 그렸다고 해서 이제 재계 커브라고 하는데, 어, 알츠하이머병의 병리가 이렇게 거꾸로 된 S병리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병리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뇌에서 일어나는 병리 변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A베타 병리라고 하는, 아까 항상 말씀드리는 아밀로이드 병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뇌에 끈적끈적한 단백질이 침착이 되는데, 그 단백질이 신경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거스트 디터의 그 뇌를 보시다시피 뇌가 많이 위축이 되고 손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 병리 현상들이 진행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우 병리라고 해서 요거는 아까 보인 그런 신경 섬유 매듭과 관련되어 있는 병리, 이 두 가지 병리가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뇌 손상을 일으키는 두 가지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이런 병리들은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A베타 병리는 먼저 이렇게 일어나서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타우 병리도 뒤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알 수 있는 거는 MCI, 경도인지장애나 아니면 치매 단계에서는 우리가 환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인지적으로 정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게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맨 마지막 요런 임상적인 기능의 변화나, 임상적인 기능이 이렇게 변화가 오고, 아니면 그 전에는 기억력부터 먼저 변화가 오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건망증처럼 기억력부터 떨어지는데, 초기 치매나 MCI에서는 아직은 일상생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MCI이고, 비로소 일상 기능에 지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고전에 뇌영상 검사를 하면, 머리 사진을 찍어보면 뇌영상의 변화를 미리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비특이적인 거여서 알츠하이머병에 딱 진단적으로 우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A베타 병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의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타우 병리라는 병리가 일어나서 뇌는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상황에서 MCI를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해도 이 병리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할 때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게 MCI 단계라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 어떤 병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게 치매 환자라는 걸 확인을 한다면 A병리를 정지시키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정상적인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MCI나 치매처럼 이미 병리가 많은 부분 완성이 된 단계에서 어떤 임상적인 연구를 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정상적인, 인지적으로 정상인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MCI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고, MCI가 치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임상적인 어떤 연구의 목적인데,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은 아직 A베타나 타우 병리가 진행되지 않은 아주 초기에, 알츠하이머병 환자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 환자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고 치료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이미 MCI든 치매든 이미 이 병리가 다 진행된 상황에서는 사실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이 된 게, 알려져 있는 게 지금 생물학적인 표지자,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아직 치매가 발병되지 않은 인지적으로 정상인 전임상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표지자들을 찾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머리를 꺼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노인반이나 신경섬유 매듭을 발견하면 좋죠. 그러면 찾아낼 수가 있죠.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러면은 환자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표지자로서의 가치는 없죠.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뇌척수액에서 어떤 물질을 검출한다든지 페트와 같은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 아직 병이 나지는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발견이 됐고, 이게 왜 중요해요? 아주 초기에 그 A베타 병리나 타우 병리가 완성되지 않은 초기에 환자들을 찾아내서 치료적인 중재를 함으로써 치매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뇌척수액에서 A베타 42라고 하는 물질과 타우의 그 비율을 통해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전임상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이 됐고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피츠버그 컴파운드 B를 위시한 다양한 아밀로이드 스캔이라고 하는 뇌영상 방법인데요. 어떤 물질을 주입을 하면 그 물질이 우리 뇌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끈적끈적한 단백질 아밀로이드에 달라붙습니다. 그 물질에 뭔가 그런 방사성 그런 그 검출할 수 있는 원소들을 그 붙여버리면 이 아밀로이드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페트라고 하는 뇌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피츠버그 컴파운드 B라는 물질을 주입을 하고 펫 검사를 했더니 이분은 인지적으로 정상인 사람이에요. 사진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실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아밀로이드에 바인딩 붙어서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지적으로 정상인 사람, 증상이 기억력이나 이런 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사진은 정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병 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후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병이 발병되기 최소한 3년, 5년 전부터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츠하이머병 환자라는 것을, 전임상 알츠하이머병 환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바이오마커, 생물학적인 표지자가 되고, 이 생물학적인 표지자를 통해서 전임상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진단을 하게 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연구에 여러 가지 치료적인 연구에 활용을 함으로써 치매 치료에 어떤 근거가 이제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PET를 통한 뇌영상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표지자는 현재 2020년 현재 많이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양성 혹은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어서 해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알츠하이머병은 이게 A다 B다, 뭐 양이다 음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병리 기전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표준화 타당화해야 될 그런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충북대병원에서도 이제 가능은 한데 각 지역마다 접근 가능한 수준 차이가 있고 아직은 보험이 되지 않아서 찍는데 한 1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돼 있고 또 위양성 위음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양성이라고 무조건 치매로 간다 이렇게 보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경우들도 드물지만 있어서 이것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연구 목적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던 그래프죠. 보던 그림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전임상과 임상 단계가 있고, 전임상 단계는 밖에서 봐서 모른다. 임상 단계는 자세히서 봐야 되는 전구기와 누가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치매 단계가 있다.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이 슬라이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는 전임상 단계부터 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미 전국이 MCI 단계 이때가 되면은요, 거의 많은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A베타 병리는 거의 90% 이상, 타우 병리는 70% 진행이 돼 있어서 이 당시에 뭘 써봐야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요 단계부터 뭔가 알츠하이머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마련하고자 했고, 그것이 생물학적인 그런 표지자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생물학적인 표지자의 한계에 의해서 노인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펫이나 뇌척색 검사만 가지고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진단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은 실제로 환자를 평가하고 살펴보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인의 평가 도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이정신상태 검사부터 MMSE부터 임상 치매 척도까지 이런 것들을 여전히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생물학적인 표지자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표지자의 타당성과 임상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 임상가로서 이것들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임상 치매 척도가 되겠고요. 치매의 단계, 암으로 따지면 병기를 평가하는 가장 표준적인 그런 검사 도구입니다. 0, 0.5, 1, 2, 3, 5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이 단계에 따라서 최소한 한 45분 이상 환자와 그 보호자를 통한 그런 체계화된 면담을 통해서 이 5단계 중에 어딘가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평가된 것이 정확해야 환자의 치매 단계가 평가가 되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생물학적인 표지자를 쓴다든지 어떤 약물의 어떤 효과를 살핀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되기 때문에 임상 치매 척도는 치매 연구자거나 치매 종사자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임상 치매 척도를 개발한 그 모리스 선생님이 너도 이 CDR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그 인증서를 저한테 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얼굴에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네요. 이렇게 사실 CDR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이게 이제 인트로덕티브 초기 그 인증을 받은 건데, 그래도 한 3개월 내내 그 검사하는 거 확인하고 비디오로 찍고 이렇게 그 시험 보고 해서 받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CDR이 보험 수가, 약물의 보험 적용의 그런 지표가 돼서 너무 남발을 하거나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은 있는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도 필요하고요,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나온 CDR은 굉장히 타당하고 믿을 만한 치매 병기를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네, 임상치매평가 척도 CDR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심층적으로 찬찬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치매평가 척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강의의 그런 핵심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무조건 다 치매는 아니고, 알츠하이머병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치매를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에는 아직 치매가 일어나지 않은 전임상 알츠하이머병 환자들도 존재합니다. 밖에서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표지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전임상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사람의 인지 기능은 현재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치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전임상 알츠하이머병의 신경심리 특성은 아주 초기 단계의 임상 알츠하이머병과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표지자는 전임상 혹은 증상 알츠하이머병을 검출하고 임상 알츠하이머병의 발생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임상 알츠하이머병이 임상 혹은 증상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치료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자, 정상 노화에서 인지 기능은 일정 수준 유지가 잘 되고요. 치매는 인지장애로 인한 실제적인 일상 기능에 손상을 보이는 후천적인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치매 증상을 나타내고, 질병 초기 상당 기간 동안은 정상 인지 상태를 보이는 전임상 단계와 약간의 손상이 나타나는 전구기 임상 단계를 보입니다. 현재 치매에서 사용 가능한 콜린분해 효소 억제제와 메만틴 같은 것들, 고의 비정형 항정식병 약물이나 항우울 약물 등은 대증적인 치료 방법이지 질병 경과를 중단시키거나 회복시켜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표지자를 이용한 전임상 단계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희망적인 치매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화요 세미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치매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